시간에서 개인용 자율주행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로보택시와 자율주행 배달 이야기를 해볼게요. 개인용 AV 외에 자율주행 기술 적용 중에 가장 기대되는 건 로보택시입니다. 캐시우드 같은 기관 투자자들 덕분에 로보택시 업계가 더욱 주목받고 있어 곧 세계 어디를 가든 로보택시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인터뷰한 전문가님들은 개인용 AV처럼 개인 투자자들은 로보택시에 대한 과장 광고를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전문가님은 현재 로보택시 업계가 넘어야 할 두 개의 산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백업 운전자의 필요성. 둘째, 교통 혼잡 악화에 따른 우려. 백업 운전자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운전자가 차에 타고 있는 걸 말하는데요. 전문가님은 로보택시 회사들이 서비스를 키우려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백업 운전자가 아예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어차피 사람이 어느 정도 운전하는 택시라면 굳이 로보택시를 이용할 이유가 없겠죠? 그냥 일반 택시를 타면 되는데. 그리고 로보택시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 운전자를 운전석에 태운다는 것 자체가 자사 기술에 대한 자신감 부족을 드러낸 꼴이 됩니다. 또 추가 인건비는 안 그래도 낮은 수익률을 더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로보택시가 1.6km당 겨우 550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추가 인건비까지 발생하면 돈이 안 되겠죠? 물론 레벨 4 자동화 개발까지 성공한 AV 회사들도 있어요. 레벨 4 자동화란 자율주행차가 이미 주변 환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춰진 지역에서 인간의 개입 없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웨이모와 크루즈는 백업 운전자를 아예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8월 웨이모는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웨이모 원 서비스를 개시했고 이것은 미국에서 출시된 최초이자 지금까지 유일한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입니다. 같은 달 크루즈는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으로부터 샌프란시스코 내에 백업 운전자 없는 주행 테스트를 허가받기도 했습니다. 미국 외에도 중국의 AV 회사 오토엑스는 올해 1월 선전시 내에서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사용화한 사례가 있고요. 이런 뉴스를 본 투자자들은 뭐야, 로보택시 굉장히 잘하고 있는걸?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웨이모가 사업을 운영 중인 피닉스 지역에서나 오토엑스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선전시 지역을 보면 교통량이 많지 않고 교외 지역이에요. 거기다 실제 도시는 자전거,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 난폭 운전자 등 로보택시가 정신 못 차리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즉 웨이모와 오토엑스가 백업 운전자를 없앤다고 해도 대도시로 서비스를 확대하기에는 어림이 없다는 말이죠. 이를 인지하고 있던 웨이모는 올해 2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시범 운행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에는 중국의 스타트업 포니.ai 또한 크루즈가 자사 로보택시에 관해 보유하고 있는 무인 자율주행 테스트 허가와 동일한 허가를 취득했습니다. 왜 다들 샌프란시스코에서 테스트를 할까요? 피닉스와 다르게 샌프란시스코는 언덕이 많기로 유명하고 도로도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대도시인 샌프란시스코의 도로는 언제나 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스쿠터, 경찰청 같은 대중교통으로 혼잡합니다. 이런 환경이니 기업들이 자율주행 기술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테스트해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약 60개의 기업들이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으로부터 유인 자율주행 테스트를 위한 허가를 받았는데요. 그중 8곳만 추가적으로 무인 자율주행 테스트 허가를 받았습니다. 무인 자율주행 테스트 허가를 받은 로보택시 개발 기업 중에서는 웨이모, 오토엑스, 죽스, 크루즈, 바이두, 위라이드, 그리고 포니.ai 이렇게 7곳이 있습니다. 전문가님에 의하면 로보택시 기업들이 새로운 도시로 서비스 확장을 할 때 그 지역의 날씨와 도로 상황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하기까지 6에서 12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기업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을 테스트하고 개선하여 최종 사용화 되기까지에 적어도 수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로보택시 업계들의 두 번째 극복 과제는 교통 혼잡 악화인데요. 로보택시는 도심 내 교통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 운전자보다 미숙한 대처로 심각한 교통 혼잡을 가져올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 자율주행차와 인간 운전자가 같이 있는 환경에서 도로가 좀 시원하게 뚫리려면 100% 자율주행으로 전환, 권장, 안전, 거리 감소 같이 교통법규를 바꿔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공정책 결정에 관련된 사항이라 로보택시 회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가님이 교통혼잡이 로보택시 업계의 큰 장애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이 문제에선 로보택시를 개발하고 있는 바이두, 오토엑스, 포니.ai, 디디, 위라이드 같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 경쟁사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중국 정부는 미국을 이기려고 자율주행 분야를 국가 우선 산업으로 지정해 팍팍 밀어주고 있는데요. 특히 5G 기술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나중에 5G 연결 차량 네트워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총 3가지의 자율주행 개발 전략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카메라 기반 센서만을 사용하는 방법, 레이더, 라이다를 포함한 다중 센서 양식을 사용하는 방법,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3번째 개발 전략은 Vehicle to Everything, V2X입니다. V2X 전략은 중국이 5G 네트워크로 개발하려고 하는 전략이에요. 차량 자체의 모든 자율주행 기술을 담기보다는 로보택시가 교통신호, 방범 카메라와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 1월 화웨이는 장수성의 스마트 도로에서 인프라 커뮤니케이션 테스트를 시작했는데요. 총 4km의 테스트 도로의 길과 신호등, 표지판 같은 인프라에 센서와 카메라를 심었어요. 이런 센서들이 교통통제 네트워크와 통신하고 자율주행 버스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율주행 버스는 스케줄에 못 맞출 것 같으면 교통통제 네트워크로 빨간불을 파란불로 바꿔가며 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지난달에는 바이두가 칭화대와 합작으로 개발한 세계 첫 V2X 기술 아폴로 에어를 출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차, 도로, 클라우드 협조 시스템을 통해 레벨 4 자율주행 기술과 공공도로의 안전한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바이두는 일반 자동차도 아폴로 에어에 연결해 상당한 수준의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전문가님에 의하면 V2X 네트워크의 연결은 개발자들이 외부에서 차량을 통제하는 백업 운전자의 역할을 하게 해주며 로보택시 회사들의 신속한 서비스 출시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개발자들이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정보 소스에 연결해줄 수 있으니까요. 자율주행차의 마지막 카테고리는 무인배송입니다. 무인배송은 소비자한테 상품을 배송하는 단거리 배송이나 창고에서 유통센터까지의 장거리 운송이 있어요. 전문가님에 의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4시간 비대면 배송이 엄청 늘어서 무인배송이 가까운 시일 내에 자율주행 분야에서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무인배송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용 자율주행 차량이나 로보택시보다 변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용 자율주행이나 로보택시는 복잡한 도시의 도로를 달리는 반면 화물트럭은 창고 A에서 유통센터 B처럼 대부분 같은 경로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주로 이용하는데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끼어들거나 이런 위험한 상황이 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님은 장거리 자율 화물트럭 운송의 경우 레벨 2에서 레벨 3 자동화에서도 즉시 성공할 만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 레벨은 여전히 백업 운전자가 탑승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로보택시는 수익 때문에 백업 운전자를 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율 화물 트럭의 경우 이게 해당되지 않는 게 운송되는 화물 비용에 비해 추가 인건비는 무시해도 되는 정도이기 때문이랍니다. 단거리 배송도 자율주행 차량을 도입하면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으며 배송에 드는 시간과 효율성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전문가님에 따르면 인간 배달원에게 무리가 될 수 있는 늦은 시간에도 배송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 또한 부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무인 배송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선두주자일까요? 전문가님은 대부분의 주요 화물트럭 OEM들이 웨이모, 오로라, 투심플 중 한 곳과 협업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자율주행 기업들은 자율주행 트럭을 직접 만들다기보단 자사의 자율주행 기술을 파트너의 트럭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웨이모는 상용 레벨 4 자율주행 차를 개발하기 위해 다임러 트럭,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오로라는 볼보, 파카와 투심플은 나비스타, 복스바겐 트레이턴 그룹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웨이모와 오로라는 앞으로도 상용 자율주행 트럭 생산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반면 투심플은 언젠간 자사의 무인 트럭을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터뷰한 전문가 두 분 모두 누로라는 스타트업을 주목하라고 했는데요. 누로는 로보택시 회사 이외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인 주행 테스트 허가를 받은 유일한 회사입니다. 누로의 R2 운송 차량은 사람이 타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 요건을 증명하는 게 다른 기업에 비해 쉬워서 스타트업이지만 업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연방 안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누로는 비상장 주식으로 아직 상장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전문가님은 누로가 사업 모델과 사업 규모를 잘 증명할 수 있다면 투자자들에겐 주목할 만한 기업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제 주린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 당연히 자율주행 업계의 투자 기회겠죠? 우선 로보택시에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 테스트 허가를 받은 60개 회사 중
백업 운전자 없이 주행 가능한 7개의 회사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주식이 뭘까요? 네, 아쉽게도 현재 시점에서 발드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도 곧 상장하는 기업이 몇 가지는 생기겠죠? 자율주행 트럭에 있어서는 웨이모, 오로라, 투심플이 가장 전망이 밝은 듯 합니다. 웨이모와 오로라는 아직 상장되지 않았지만 투심플은 지난 4월 15일 나스닥에 상장한 최초의 자율주행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투심플은 작년에만 1억 7,8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고 아직까지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들은 주린이 여러분을 위해 자율주행 분야의 투자에 관한 조언 몇 가지 더 주셨는데요. 크루즈에서 일하셨던 전문가님은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자율주행 회사 자체에 투자하기보다는 관련 기술을 알아봐야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전문가님께서는 AI와 머신러닝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하시는데요. 테스트 데이터셋을 캡처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적용할 수 있는 회사들은 미래에 높은 수익률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편 웨이모에서 일하셨던 전문가님은 태양광 패널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최근 태양광 패널 기술의 발전으로 전기 자동차나 자율주행 차에도 패널이 탑재되어 2차 동력원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이동 가능 거리를 연장할 수 있고 전기차 증가로 인한 충전소 부족에 대한 부담 또한 덜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태양광 발전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태양광 에너지 투자에 관한 별도의 전문가 인사이트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